사돈의 복수. 산골 사돈과 바닷가 사돈.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한쪽은 배를 골았고 한쪽은 태연하게 저녁을 건너뛰었다. 속으로 사귀고 사귀던 그 서러움. 마침내 결심이 섰다. 사돈이 우리 집에 온다고? 좋다. 이번엔 내가 대접할 차례로군. 그날 밤 문이 닫히고 문고리는 걸렸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요란한 소리. 이제부터 진짜 대접이 시작된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산중 사돈과 해변 사돈의 만남. 경상도의 깊은 산골, 함양과 산청 같은 산중 마을, 그리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삼천포와 사천 근방의 해변 마을. 어느 날 산중에 사는 사돈이 딸이 시집간 해변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 딸이 가서 잘 살고 있나 한번 봐야지. 산골에서 삼천포까지 가려면 하루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는 사돈이 길에서 배고플까봐 밥을 넉넉히 지어 눌러붙은 누룽지를 듬뿍 담아 먹였다. 길이 멀고 험하니 배 든든히 채우고 가시오. 그렇게 사돈은 긴 길을 걸어 해변 마을로 향했다. 길에서 점심도 거르고 허기를 참아가며 딸네 집으로 향한 사돈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도착했다. 마침내 도착한 딸네 집. 바깥 사돈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아이고, 사돈 오셨습니까? 여기까진 참 반가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바깥 사돈이 묻는다. 그런데 저녁은 드셨습니까? 사돈은 순간 당황했다. 온종일 굶고 길을 걸었으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사돈 체면에 배고프다라고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참아가며 대답했다. 아, 저녁 먹고 왔지요. 그러자 바깥 사돈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야야, 사돈님이 오셨는데 저녁도 드시고 오셨다더라. 며느리도 거들었다. 그럼 저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사돈은 저녁을 못 얻어먹게 되었다. 그 집에는 안방에 사랑채가 따로 있었는데 사돈은 점잖게 사랑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바깥 사돈은 손님을 맞이했다고 자랑하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배에서는 점점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온종일 걸어 배고픈 상태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배에서 쪼그랑쪼그랑 소리가 나자 사돈은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깥 사돈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사돈은 배를 움켜쥐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어쩐다냐, 저녁 좀 챙겨줄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사돈은 사랑방에서 배를 고르며 앉아 있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사돈 체면에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사돈은 혹시나 아침이라도 챙겨줄까 기대했지만 바깥 사돈이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 야야, 사돈이 바쁜 일이 있다며 그냥 올라가신다더라. 아침 걱정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아침도 굶긴 채 사돈을 돌려보냈다. 아이고,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어디 가서 뭘 사 먹으려 해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막 같은 곳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배는 고프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기운은 다 빠지고 사돈은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요놈의 사돈, 내 집에 한 번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할머니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영감쟁이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사돈이 언제 오겠소? 야, 사람이야. 언제든 한 번은 오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드디어 바깥 사돈이 산중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돈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멈, 사돈이 오신다니 그날 저녁은 죽을 쑤시오. 죽을 쓴다고? 그냥 쑤는 게 아니지? 그렇지. 죽을 두 솥을 쑤시오. 뭐하러 두 솥이나 쑤? 사돈에게 많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솥은 아주 묽게 만들고 다른 한 솥은 아주 되직하게 만들 거요. 콩을 듬뿍 넣어서 불려두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걸쭉해질 거요. 그렇게 해서 사돈에게 한 그릇 퍼주시오. 그날 저녁 사돈이 도착하자 미리 준비해둔 대로 죽을 내놓았다. 앞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 사돈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사돈은 생콩이 잔뜩 들어간 되직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 얼굴이 찌푸려지고 미간이 찡그려졌다. 그러나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이 망할 할망구가 나무를 해다가 잘 끓이라 했더니 이 죽을 이렇게 되직하게 만들다니. 사돈이 뭔가 말이라도 하려 하면 바로 호통이 쏟아졌다. 괜히 죽을 남겼다가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사돈은 억지로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렇게 사돈 둘은 각자 주어진 죽을 다 먹었지만 산중 사돈은 부드럽고 맛있는 죽을, 삼천포에서 올라온 해변 사돈은 생콩이 불어 터진 죽을 먹고 속이 뒤집어졌다.
속으로 걱정이 됐다. 이렇게 먹었으니 밤새 큰일이 날 텐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고 사돈이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꼬르륵 쿵쿵. 속이 뒤집히는 듯한 요란한 소리에 당황한 사돈은 급히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다.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이미 숟가락으로 걸어 잠근 상태였다. 아이고, 여긴 해가 지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두면 위험합니다. 산중 사돈이 태연하게 말했다. 사돈은 당황했다. 이럴 수가. 배는 점점 더 아파오는데 문이 잠겼으니 나갈 수도 없고. 사돈은 어쩔 수 없이 배를 움켜쥐고 밤새 끙끙 앓아야 했다. 다음날 아침 문이 열렸을 때 사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망치듯 짐을 싸서 떠나려 하는데 산중 사돈이 태연하게 물었다. 사돈, 해변에서는 머슴이 신을 삼아 신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전부집신을 신지요. 칩으로 만들어서 길어야 3, 4일 신으면 닳아버리지요. 그렇다면 산중에서는 뭘 신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사돈 댁에서는 무엇을 신습니까? 우리는 산을 개간하면 나무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신을 만들면 몇 달이고 신을 수 있지요. 그 말을 듣고 해변 사돈의 욕심이 발동했다. 사돈, 그 나무 뿌리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사돈이 오시면 얼마든지 드리지요. 그 말을 듣자 해변 사돈은 나무 뿌리를 많이 가져가려 소달구지를 끌고 산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날 저녁도 또다시 되직한 죽을 얻어먹고 밤새 화장실도 못 가고 결국 소 한 마리, 달구지 한 대 다 버리고 도망치듯 내려가야 했다. 그렇게 욕심 많은 사돈은 큰 망신을 당하고 결국 모든 걸 잃고 돌아갔다.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과욕을 부리다가 얻을 것은 없고 되려 큰 망신만 당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이순신 장군과 율곡 이이의 예언. 깊은 밤 외딴 산속의 정자.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초롱불, 고요한 바둑판 위에 놓이는 한수. 곧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누가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운명이 점쳐진다. 이미 정해진 듯한 전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떠오를 이름.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정자 아래에서 자고 있던 한 사람. 그는 훗날 조선을 구할 장수가 된다. 운명은 이미 그날 밤 산속에서 결정된 것일까?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산속을 지나가게 되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디에서 묵어야 할지를 고민하던 그는 저 멀리 산 위에 정자가 하나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군. 그렇게 그는 정자로 가서 마루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밤이 깊어가고 오경쯤 되었을 무렵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초롱불을 든 몇 사람이 정자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쓴 고상한 선비들이었다. 그들은 정자에 올라앉더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앉아서 바둑이나 한 판 두세. 그렇게 바둑을 두던 그들은 몇 수를 둔 뒤 문득 바둑판을 덮으며 말했다. 그만두세. 그런데 곧 임진왜란이 일어날 텐데 누가 막아낼 것인가? 그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율곡의 벼로가 서진이라 하니 서진이 나서야 막아낼 수 있겠지.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허나 서진이 어젯밤 세상을 떠났네. 참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그들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누군가가 정자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래 아름목, 정자 밑에 자고 있는 자가 나라를 지켜내지 않겠는가? 이순신은 깜짝 놀라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실제로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었다. 율곡 이이는 덕수 이씨 집안으로 이순신 장군과는 먼 친척 관계였다. 이순신은 아침 저녁으로 율곡 선생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율곡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이순신이 율곡을 찾아가자 그는 대청마루에 있는 큰 대야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들어오면서 저 대야에 띄워진 배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저것이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반드시 쓰일 것이다. 이순신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고 이후 거북선을 만들게 되었다. 율곡 이이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신통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이 위기에 빠질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율곡 이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훗날 충무 앞바다에서 거북선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만들어졌다.